박태준은 50대 이상이면 대부분 알 겁니다. 포항제철 신화의 주인공이죠. 박정희가 1960년대 말이죠. 67년에 포항제철 완수에 특명을 내리죠. 그런데 그 특명을 박정희가 서거한 뒤에 이룹니다. 광양제철까지 해서 92년에 완수하게 되죠. 그래서 92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에 가서 임무를 완수했느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박정희 곁에는 박태준 같은 충신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그 옆에 있던 역시 신하에게, 믿었던 신하에게, 측근에게 당하게 되죠. 그래서 측근은 이런 충신도 있지만 역신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물론 김조기에 대한 평가는 뭐 선악이 엇갈리는데 아무튼 측근에게 사살당했죠. 그런 박태준에게도 역시 또 세 남자가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박정희, 그리고 이나야마. 자, 박태준의 남자 셋, 박정희, 이나야마, 일본 사람이죠. 이나야마는 요시히로, 일본 일본 제철 회장입니다. 이나야마, 요시히로, 그 다음에 김대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남자, 박태준과 어떤 관련일까요? 박정희는 그를 신뢰하고 제철 보국, 철을 만들어서 나라에 보답하라, 그런 명령을 완수한 사람이죠, 박태준이. 그런데 박정희와 박태준은 언제 만났는가? 박정희가 생도인 박태준을 만났습니다. 10살 차이죠. 박정희는 이제 대구 사범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만주 군관학교, 그 다음에 일본 육사,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단기 육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단기 육사 2기생입니다. 박태준은 6기생이고 10살 차이지만 박정희가 그 학교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늦었는데, 그런 박정희가 박태준이 단기 육사를 다니고 있을 때는 중대장이었습니다. 대위로서. 그런데 생도와 중대장으로 만난 박정희의 인연이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거죠. 그리고 그 67년의 특명을 92년까지 완수한 사람, 그 사람이 박태준이니까 박태준에게 특별한 남자 박정희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박정희가 그만큼 사람을 볼 줄 아는 측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군인들이 통치를 한 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군사문화 시대, 이게 법조인이 통치한 노무현, 문재인, 그 다음에 윤석열, 이재명 지금 임기 중이니까 평가 않는다 하더라도 3명이 지나갔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역시 군인들이 법조인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박정희의 견문이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그리고 이 산업 붕을 일으킨 거, 산업을 일으키기도 하고 붕까지 일으킨 그런 측면에서는 박정희를 당할 법조인이 없습니다. 법조인 중에서는 한마디로 밥값한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이재명 지금 일단 제외한다 하더라도 뭐 노무현이 조금 나은 편인데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떠올려놓은 게 아니라 빚더미 위에 떠올려놨고, 윤석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철학은 괜찮았는데 무능했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이제 그 이념이 문제가 있어서 그 정치 경험이 많은데 어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박정희는 그렇게 만났고,
그 다음에 박태준이 6살 때 일본에 가서 와세다 대학 합격한 다음에 그때 해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태준은 약 15년 정도를 일본에서 지낸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 일본어에도 능통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회 문화 정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가 박태준에게 포항제철 완수의 그 임무를 부여했는가 모릅니다. 그 임무에 부합하게 역시 이나야마 요시히로라는 신일본제철 회장을 만나서 그와 친분을 쌓고 그와 친분을 쌓아서 포항제철을 정말 영일만 허벌판 그 이를테면 바닷가에다가 360만 평이나 되는 뭐 축구장으로 하면 어떻게 따질 수 없겠네요. 그런 넓은 곳에 제철 회사를 짓는데 이 포항제철을 지을 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이나야마 요시히로죠. 그런데 그러니까 박정희와는 어떤 정치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이었고 요시히로 이나야마 요시히로는 산업적인 측면 뭐 그러니까 경제죠. 이 측면에서 친분을 맺어서 기술을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적격인 사람으로 박정희가 박태준을 임명했는데 역시 그 기술력 그리고 자금도 원래는 이 대회 차관을 얻으려고 했는데 차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외국에서 볼 때는 허허벌판에 무슨 뭐 제철 그 회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경제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관을 주지 않았죠. 차관을 주지 않으니까 어땠어요?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 해가지고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 그 강점하면서 36년 동안 강점하면서 이를테면 징병, 징용, 그 정신대 여러 차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압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일 그 외교를 정상화할 때 대일 청구권이라는 자금을 줬는데 그걸 전용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박태준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는 조상들의 핏값이다. 조상들의 혈세다. 이 돈을 가지고 제철 회사를 짓는데 이 포항제철을 우리가 잘못 지으면 공사 기한 내에 못 짓거나 아니면 이 공장을 짓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우영우해 가지고 영일만에 가서 다 빠져 죽자는 박태준도 뭐 군인 출신이죠. 소장으로 박정희는 대장으로 옆에는 사람인데 그런 그 이야기를 수시로 하면서 공사를 했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그 뭐랄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뭐 철야 공사도 하면서 정말 군대식으로 해낸 거죠. 포항제철의 고로가 여러 개인데 포항제철 3기만 해도 1년 예산을 들여야 할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일이죠.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이 들어간 공사죠. 포항제철 공사를 보고 세계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랄까 우리나라에서 완성을 시키니까 자 이제 70년대 말에 등소평이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있다가는 뭐 종이 호랑이가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 그 신일본제철 회장에게 이나야마 회장에게 등소평은 실용주의자로서 유명하잖아요. 흥묘 백묘는 편사람. 아니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그만이지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 해서 흥묘 백묘를 펼친 사람이잖아요. 이 그 등소평이. 그런데 등소평이 가가지고 회장에게 이 신일본제철 회장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저 한국에 포항제철을 지어줬듯이 마치 이제 기술을 많이 협조를 하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도와줘서 뭐 우리나라가 질 수 있었던 거 맞는 이야기죠. 한국처럼 우리나라에도 좀 한국 포항제철 같은 제철소 좀 하나 지어주시오. 그러니까 이나야마가 뭐라 했겠어요? 그럴 수 없다.
아니 왜 그럴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당신네들은 할 수 없다. 돈으로 짓는 게 아니다. 제철소는 사람이 짓는 거다. 그런데 당신 나라에는, 중국에는 박태준 같은 그런 능력가가, 그런 충신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문을 했을 정도로 등소평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렇잖아도 일본한테 그 중일전쟁 만주사변,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도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 등소평이 가서 고개를, 그 일개 어찌 보면 공장의 제철소의 회장한테 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 회장이 뭐라고 했다? 당신 나라 할 수 없어. 왜 못하냐? 박태준 같은 사람 없잖아.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인해전술을 폈던 중국의 등소평 한 방에 창피를 당했죠. 그런 사람입니다. 박태준은 바로. 그만큼 믿었어요. 우주가면 그 신일본 제철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회장에게, 이나야마 회장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에게 기술력을 많이 제공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나야마가 뭐라고 했다. 내가 그렇게 제공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 빨리 배운다. 하나를 들으면 뭐 몇 개를 할 정도로, 문일이십 그러죠.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한다고 할 정도로, 하나를 내주면 그냥 그 이상으로 해내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과잉 기술 유출을 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목숨 걸고 배웠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뭐 자기 변명일 수도 있지만, 박태준이 그렇게 열심히 어찌 보면 일본과 협조를 해가면서 일본의 기술력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래요. 어찌 보면 모범사는 그것보다도 첫 번째가 나간 그 사람의 실패는 우리는 안 해도 되잖아요.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역시 박태준이 참 대단한 능력이었다. 그리고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 박정희가 그 일제히 협력도 했던 그런저런 흠결이기 때문에 그런 흠결을 메우려고 하는데, 그걸 잘 알아들은 박태준은 이렇게 일본 기술을 우리나라에 잘 들여왔다. 그리고 김대중은 역시 대립적이었죠. 어찌 보면 박정희하고는 얼마나 정적입니까? 그런데도 그 밑에 있던 박태준이, 김영삼이 오히려 문민정부라고 하면서 그쪽 보수와 통합했었잖아요. 그런데 협력사한테 뭐 이렇게 좀 뇌물을 받아먹은 거 아니야? 그런 혐의로서 압박을 한다든가, 정치적 압박을 가한다든가, 또는 어떤 그 군사 정권의 그 뭐랄까 신하로서 활동했다든가, 이런저런 압박을 하니까 김영삼과는 갈등을 하는데, 김대중은 그를 수용하게 되죠. 포용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김대중과 J, D, J, 김종필이죠. P, 박태준이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김대중이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그 뒤에도 역시 IMF를 극복한다든가, 아니면 또 총리로 기용을 한다든가, 또 김종필하고 DJ가 헤어졌는데도 총리로서 역할을 하고, 이렇게 유종현미를 거듭날까? 이런 차원에서 뭔가를 보여주죠. 불모지 경상도 출신으로서 DJP가 이렇게 출연해서, DJ가 김대중이 정권을 잡게 하는데 기여를 하고, 그리고 IMF를 극복하고, 그리고 김영삼과 갈등한 측면에서도 바로 그겁니다. 군인들이 정권을 이렇게 뭐랄까 잡았고, 그 다음에 독재를 한 거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까지 무시하면서 또 인간적인 그런 핍박을 가하느냐 하는 아마 그런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김영삼은 그렇게 박태준을 비롯한 경상도 사람 중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쳐내도 자기 그 정치적 기반이 견고하기 때문에, 경상도라는 견고한, 또 야당 그 활동도 했었고, 또 보수와 이렇게 결합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뺄셈 정치를 한, 마이너스 정치를 한 측면이 있죠. 김대중은 그렇지 않잖아요. 호남이라는 이 작은 곳에서, 그리고 뭐 이념적으로도 이게 빨갱이 테두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야당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보수와는 또 대립했고, 이런저런 그 뭐랄까 뺄셈 정치를 하기에는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플러스 정치, 덧셈 정치를
해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포용하는 그런 필요성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간적으로도 갖은 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용력이 생긴, 또 종교적으로도 이 캐톨릭이라든가 이런 걸 캐톨릭을 믿었기 때문에 포용력이 있었던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죠. 박태준의 넷째 싸이가 우리나라 한때 최고 부자에 등극한 적도 있었죠. 넷째 싸이가 누구냐? 김병주입니다. 일남 4녀를 줬는데 넷째 싸이가 김병주인데 MBK 파트너스죠. MBK 파트너스 이 김병주는 한때 그 한국 자산 1위에 등극한 적이 있었죠.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를 인수해서 알만한 사람은 많이 알 겁니다. 김병주,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이재용이 지금은 올랐던가 이제 삼성전자가 아마 올라서 그럴 텐데, 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가 박태준의 넷째 사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시 박태준이 이렇게 덕을 베풀어서 복 있는 사회가 들어서 그런지, 아무튼 뭐 부자라고 해서 다 복 있는 거냐, 다 긍정적으로 보냐, 이런저런 평가가 있어요. 김병주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박태준 사위 중에 이렇게 부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바라고, 박태준의 이 세 남자는 박태준의 인생에서 아주 의미 있는데, 제가 뭐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나마 요시히로, 일본 사람으로서 포항제철을 건립할 때, 그리고 포항제철 그가 25년이나 있었잖아요. 67년부터 92년까지. 이분은 물론 이제 그 전에 돌아가시지만, 아무튼 포철 제국을, 제철보국을 세울 때 어마어마하게 도와준 사람이다. 그 다음에 김대중은 정치적으로 뭐 그전까지는 많이 대립을 했었는데, 박정희 서거 후에 정계에 등장한 박태준이 그 유종민미를 거둘 때 이 김대중과 뭐랄까 이렇게 융화를 했고, 김영삼과는 대립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새 여자도 있고 새 남자도 있죠. 남자 셋만 잘 만나면, 자식 빼고, 아버지 빼고, 자식이나 부모 빼고 새 남자를 잘 만난다면 이렇게 박태준처럼 인생이 활짝 펴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